120일에 전산세무 2급 실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은 19%니까 아주 난이도가 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오기전자 실무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회사 주감전자 장기대금에 대한 이자, 이것은 이자 수익이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 자산은 선납세금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대변의 이자 수익하고 선납세금,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급여를 지급했네요. 그리고 제조부서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과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제조부서는 임금 그리고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금 공제합계 있죠. 요 금액을 예수금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임금 제조경비죠. 그리고 상여금 하시고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보통예금 지급 총액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보시면 회사가 제조한 제품 원가가 100만 원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기부했다. 이것은 차변의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의 제품하면서 타계정 대체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주 성남으로부터 받은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그리고 보험 할인은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 온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여기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즉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겁니다. 다섯 번째, 업무용 수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180만 원인 무이자부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결국 취득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리고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다. 결국 만기 보유 증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와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의 공정가액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요 차이, 액면가액하고 공정가액의 차이가 차량 운반구 금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량 운반구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만기 보유증권 비유동 자산이죠. 80만 원하고 차량 운반구 100만 원 그리고 180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랬죠. 보통요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오기전자입니다. 일반자표 입력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는 1월 25일이네요. 대변의 이자 수익 금액은 15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의 선납세금 금액을 입력하시면 보통예금은 자동 계산되죠. 따라서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첫 번째 문제 입력했어요. 2월 21일 차변의 임금이죠. 제조부서는 임금으로 표현합니다. 504번 그리고 31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505번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4월 15일 차변의 기부금이죠.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제품 그리고 적요란에 반드시 8번 파괴적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 그리고 거래처는 발행인이 성남이죠. 성남 주식회사 성남,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으로 950만 원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8월 15일, 먼저 대변에 보통 예금 180만 원이죠. 이게 국채 구입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만기 보유주가는 비유동 자산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81번이 비유동 자산이고 124번은 유동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1번 만기 보유주가, 금액은 공정가액이 80만 원이라고 써요. 그리고 차변에 차량 문방구 이렇게 입력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죠. 첫 번째 보시면 제품의 제작에 사용할 원재료를 부산세관으로부터 다음에 수입 전자세금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수입 전자세금서 부산세관이 발급했죠. 그러면 유형은 55번 수입하십니다. 그리고 공과액은 3,500만 원이죠. 부가세는 350만 원. 요 350만 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부가세 대금 35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5인승 승용차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계서를 발급했다. 결국 11번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처분 대가는 월말에 지급받을 예정이다. 결국 이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이라고 취득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줬어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취득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줬어요. 결국 2,500만 원이 공과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실 줄 아시대요. 처분가액은 2,500만 원, 장부가액은 3천만 원이었었죠. 따라서 500만 원의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번 유형 가세, 공과액 2,500만 원, 세액은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을 날리시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동시에 날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과액과 세액에 대해서 월말에 지급받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2,750만 원, 부가세 예수금 250만 원, 처분 손실 차변에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조부 사원들에 의해서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네요. 따라서 이것은 현금 과세를 선택하시고 공과액 300만 원에 세액은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비품 3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금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제품을 5,000달러에 직수출하고 수출대금 전액을 9월 25일 날, 즉 외상을 했다는 얘기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국 9월 5일 날 선적일 한 주를 적용하시면 5,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니까 공가액이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번 수출이면서 직수출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이고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서 전자세금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결국 불공이란 얘기죠.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즉시 지급했다 하면서 차량 수리비, 이것은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54번 불공 비영업용 승용차 공과액하고 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 환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영업부서니까. 그리고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는 7월 20일이네요. 그리고 유형은 55 수입이죠. 그리고 품목은 그냥 원재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3,500만 원에 350만 원, 그리고 부산세관 전자세액에서 체크하시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가세 대금만 하단에 차변에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350만 원 하시면 첫 번째 문제 마무리됐어요. 8월 1일 유형은 매출의 과세, 그리고 차량을 처분했죠. 공급가액은 2,500만 원에 250만 원, 거래처는 스타자동차, 그리고 전자생에서 체크하시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것은 차량 운반부죠. 차량 운반부의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었었죠. 5천만 원. 그리고 동시에 차변에 208번 플러스 1, 209번 입력하시고 감가상각 누계 2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 금액은 2,7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970번 500만 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8월 30일 61번 현금 과세, 품목은 에어컨,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알아서 나눠주죠. 거래처는 코스트코,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차변에 기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33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9월 5일 수출이죠. 그리고 제품 하시고 공급가액이 600만 원, 거래처는 스토브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 또는 외상, 따라서 외상으로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60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6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54번 불공 차량 수리비 공급가액이 100만 원, 거래처는 서울모터스, 전자생에서 체크하시고 F2를 이용해서 개별 소비세 제1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구입액 3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죠. 800번대 차량 유지비의 금액은 1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이렇게 하면 매입 매출 전표도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할 필요 없고 거래처 코드는
입력할 것 이렇게 있죠. 그럼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 번호하고 선적일, 환가일을 줬네요. 그러면 선적일이 환가일보다 빠르죠? 그러면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적일 환율 1,100원이죠? 요 환율을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조인 상사는 지금 환가일이 더 빠르죠? 따라서 환가일 환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100원 환가일 환율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마 상사는 선적일이 빠르죠? 따라서 선적일 환율 750원 100엔당 이것을 적용할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부가 가치의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시고 예정 신고 기한이죠. 1월, 3월 그리고 수출 신고 번호 선적 일자는 당기 1월 15일입니다. 통화 코드는 USD, 환율은 선적일 환율이죠. 외화 금액은 10만 달러. 거래처는 불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적 일자는 2월 10일이죠. 그리고 통화 코드는 USD, 환율은 환가일 환율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외화는 15만 달러. 그리고 거래처는 조인 상사. 네 번째, 선적 일자는 3월 13일. 통화 코드 입력하시고 100엔당 750원이었었죠. 그러니까 7.5 입력하시고 외화 금액은 200만 엔, 그러면 1,500만 원 계산되십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혼마 상사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원화 금액을 메모해 두시고 상단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것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1월부터 03월까지 하시고 직접 수출이죠. 그 금액을 메모해 두신 거 2억 9천만 원을 입력하신 상태에서 상단에 저장하시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읽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유의사항 보시면 매출 자료 중 전자세액에서 지연 전수원분, 이것은 가산세가 있죠. 800만 원에 0.3%를 곱하시면 되겠어요. 이대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한다. 이것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죠. 2026년부터 5,000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과세 표준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공급 대가를 줬죠. 그러면 과세 표준 5억하고 부가세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전자세액서 발급분이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공급 대가 줬죠. 그러면 3천만 원하고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공급 대가를 줬죠. 그러면 대손세액공제 20만 원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매입 자료 보시면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2억, 세액 2천만 원 이렇게 있죠. 이 중 고정자산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정자산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관련 매입분이다. 이것은 불공제라는 얘기죠. 따라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고정자산 매입분에다 입력하고 불공제란에다 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상품 매입분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일반 매입분, 이것은 예정신고
누락분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았을 때 신고서 클릭하시고 확정 신고죠. 그러면 세금에서 발급분 공급 대가를 줬죠. 그러면 5억에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다가 3천만 원에 300만 원 입력돼 있죠. 그리고 대손세액공제 가감단에 마이너스 20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하고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세액연서 수취분 중에서 2억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었죠. 그것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억 9천하고 1,9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분, 이것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죠. 1,000만 원, 100만 원 입력하신과 동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우측에 있죠. 여기에 동시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상품 매입분, 이것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신용카드 매출, 신용금액 합계표, 일반 매입분에다가 2천만 원에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연표죠. 이것은 매입액 예정 신고 누락분의 신용카드 매출 신용금액 합계표에 500만 원에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3,13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었죠. 5천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 원 입력하시고, 가산세는 전자세액에 있어서 지연 전송 가산세가 있었죠. 800만 원에 0.3% 이렇게 있죠. 800만 원에 0.3%면 24,000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가가 납부할 세액이 하단에 표시되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다음은 2기 확정부가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하는 문제입니다. 비밀번호는 1300, 1300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있죠. 한번 순서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10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정신고 상단에 보시면 마감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전자신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0월서부터 12월까지 정신고 여기에 나타나죠. 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하면서 서식명도 되어 있어요. 상단에 F4 제작을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1300, 1300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6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하시고 이것을 닫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찾아보기, 그럼 C 드라이브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형식 검증하기 해서 1300, 1300 확인, 별거 확인, 그리고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전자 파일 제출,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요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전자신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결산이죠. 결산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외화 장기 차입금 7만 달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차입일 기준 환율은 1,350원이고 기말 현재 환율은 1,420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환산 손익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겠죠. 따라서 기말 환율이 1,420원이고 잔고액이 1,350원이죠. 결국 70원만큼 늘어났어요. 결국 7만 달러 곱하면 490만 원만큼 부채가 늘어났죠. 따라서 손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그리고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유형자산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재평가했다는 얘기죠. 유형자산의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매입 금액은 1억 5천인데 1억 9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경우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근데 하락했을 경우에는 재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토지 4천만 원 상승됐죠. 그리고 대변의 재평가 차익, 즉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전년도에 취득했네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8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주식수는 천주죠. 결국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즉 얼마 주고 샀습니까?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정기에 8천만 원이 됐었죠. 이때 평가이익이 얼마가 인식됐어요? 3천만 원이죠. 근데 다시 8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3,500만 원만큼 하락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평가이익이 있었던 것을 제거하셔야겠죠. 그리고 평가 손실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3,500만 원만큼 하락됐어요. 정기하고 단기 비교해서. 그 중에서 3천만 원 평가이익부터 제거하고 평가 손실 500만 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정기 예금의 단기분 경과이자, 즉 이수 수익을 설정하는 문제죠. 예금자 가입 기간은 단기 12월 1일서부터예요. 그러니까 1개월치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연이자율은 4.2%. 따라서 미수수익은 정기예금 곱하기 연이자율 나누기 12분의 1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1개월치에 42만 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미수수익 42만 원, 내변의 이자수익 4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율을 적용해요. 보축법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 이것은 자동 결산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결산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리의 일반적표 입력 클릭. 수동 결산은 12월 31일이죠. 첫 번째 문제는 외와 환산 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와 장기 체크 305번. 거래처는 아이마켓이라고 돼 있죠. 아이마켓. 그리고 490만 원만큼 증가됐어요. 부채 증가. 요게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910번. 이렇게 490만 원 잡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수동 결산 중에서 재평가한 거죠. 차변의 토지 얼마만큼 상승됐어요? 4천만 원. 그리고 대변의 재평가 쳐보세요. 그러면 재평가 차익 392번, 이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된 겁니다. 929번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900번 때는 영업의 수익이죠. 따라서 392번 선택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어요? 확인하시고 4천만 원 있습니다. 3번은 매도 가능지권 평가한 거죠. 따라서 대변의 매도 가능지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123번은 당좌 자산, 178번은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178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3,500만 원만큼 하락됐어요. 그리고 먼저 평가이익, 매도 가능 지권 평가이익을 3천만 원 제거하셔야겠죠. 3천만 원 제거하시고, 그리고 차변의 매도 가능 지권 평가 손실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동결산, 먼저 차변의 미수수익 금액은 42만 원, 대변의 이자수익이죠. 이자수익 42만 원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 그리고 상단에 F8 배손상각 클릭하시고 배손율 1%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을 제외한 것은 다 금액을 제로로 만드세요. 그러면 미수금하고 외상 매출금만 남죠. 이것을 결산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산 반영, 배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금액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수금은 하단에 보시면 기타의 배손 상각비에 여기에 4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단에 전표 추가하시면 자동 결산은 반영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번 12월 30일 전표 조회 클릭하시면 여기에 결산 전표가 반영된 게 확인되시죠? 그러면 결산 자료는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5번은 원천징수 관련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급여 자료를 줬네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근데 요것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을 먼저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급여 항목과 급여 공제 항목은 그대로 둔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11월 급여하고 12월 급여를 인년도 1월 10일 날 지급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소득세법상 1월, 11월 기소 근로소득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결국 이게 지급시기 의제 규정 의미하는 겁니다. 1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것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고요?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을 본다 이렇게 했죠. 근데 12월 급여를 1월 10일 날 지급했죠. 그래서 익년 1월 10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이것은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1급에서 이 문제는 종종 나왔어요.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거의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것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급여 자료를 줬어요. 기본급 줬고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12월 급여도 줬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1월 급여를 12월 30일 날 지급한 것으로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장 박대영입니다. 기본급은 450만 원. 그리고 식대는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20만 원. 여기에 20만 원 비과세가 집계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료 그리고 소득세 고용보험 합치면 차인 지급액 보십시오. 이것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12월 급여는 익년도 1월 10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사한다고 나오면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대영 씨 보시면 똑같이 입력됐죠. 국민연금도 금액은 없네요. 그러면 제로로 만들시고 건강보험료하고 다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차인 지급액 이렇게 4156870 나왔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2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속기간이 틀리죠. 11월 달 급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급기간은 이게 12월 달이 되는 겁니다. 12월 그리고 정기신고 클릭하시면 470만 원 첫 번째 11월 급여에 대해서 작성됐죠.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저장키가 없죠. 그 다음에 닫고 나오시면 저장. 그리고 동시에 12월 기속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1월 달에 지급한 거죠. 그러면 470만 원 두 번째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2건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오시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연말정산 나연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가족상을 줬는데 본인 나연수 씨는 1900에 8천만 원이고 무주택 세대주예요. 1900 8천만 원 이하자이기 때문에 월세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3,500만 원이 있네요. 따라서 이것은 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친 소득 없는데 나이가 86,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추가 경로 우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모친은 81살이죠. 따라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경로 우대 공제가 되는 겁니다. 딸은 27살인데 일용 근로소득은 300만 원이죠. 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윤열 씨 아들 20살이죠. 이분은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자녀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여부에 불호 표시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를 썼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따집니다. 따라서 나연수 본인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일반이 되는 거죠. 근데 나윤수 딸은 나이가 27살이어 있죠. 따라서 연령 요건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집니다. 따라서 본인 사이버대학교 학비 이것은 본인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윤설 학비 대학 800만 원, 그리고 나윤열 아들 방과후 가정 학교 수업료 50만 원하고 교복구입비는 한도가 있죠. 50만 원. 따라서 50만 원, 50만 원 해갖고 100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결제하고 교육비 공제가 중복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보시면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지죠. 따라서 대상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식 수술비 이것은 본인 의료비가 되는 거죠.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죠. 모친 질병치료비 나연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손 의료 보험금도 있어요. 모친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금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아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한도가 있죠.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경 구입처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모두 입력할 것, 그리고 의료비 증빙코드는 기타 영수증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비가 되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직불카드 150만 원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직불카드에 90만 원하고 대중교통분 60만 원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월세하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직접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연간 월세액은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원리금은 이자하고 원금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440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계속 불러줘 중에서 나현수 씨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900, 8천만 원 이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맞게 부양가족 명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 세대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3번이죠. 손나연. 그리고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사업소득 금액이 있죠. 여기서 반드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부가 처리된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친은 1번 소득자 직계 전소 1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 나일라 그리고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로 우대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김모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소득기준 초과 여부는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경로 우대 공제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윤설 4번이죠. 1번 하시고, 그리고 소득기준 초과 여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아들 나윤열 20살,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겠죠? 따라서 추가 공제 중에서 경로우도의 공제는 2분, 자녀 세액공제 1분 있다는 거 이렇게 입력됐어요.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에서 본인에 대한 거 본인 체크하시고, 보험료 클릭하시고, 보장성 보험료 일반 득세청 관소화 서비스에 6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본인이죠. 그리고 교육비에 대해서 본인 여기 있죠.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 4번 본인으로 체크되신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윤설 씨의 교육비에 대해서 금액은 800만 원이죠. 그리고 대학생 3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윤열 씨의 100만 원이죠. 그리고 초중고 2번 선택하시면 교육비까지 입력됐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부터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클릭하시고, 본인에 대해서 나현수 씨의 2,050만 원, 그리고 나윤솔 직불카드 9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난에 60만 원 입력하시면 150만 원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대해서 먼저 나현수 본인에 대해서 F2를 이용해서 나현수를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 클릭하시고 150만 원이죠. 나식 수술비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일남 부친에 대해서 국세청장 금액은 100만 원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김오기 씨 국세청장 클릭하시고 420만 원, 이 중에서 실손의료보험금 25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윤열 아들이죠. 아들에 대해서 증민코드는 5번 기타 영수증 하시고, 금액은 50만 원이라고 했죠. 한도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호하고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맑은 안경,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했어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의료비까지는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에 탭 클릭하시고 임대인명 김주택씨네요.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아파트죠. 84.19평방미터, 주소지는 문제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당해년도죠.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하고 세액 공제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무주택자 해당 여부에 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클릭하시고 마지막으로 입력할 게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한이 있죠. 노랗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대출기간 여기에 금액은 440만 원, 원리금이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440만 원. 그러면 이렇게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 반영된 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의료비 720만 원, 교육비 120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22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러면 연말 정산을 마무리됐어요. 받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실물을 다 입력한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가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는 거 맞죠? 근데 영업의 수익 여기 잘못됐죠? 자본 이익금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으로 하여 자본금액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즉 주식 배당일 경우에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이때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 과목으로 해서 자본 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했다고 되어 있죠.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한다. 이것을 이익소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일 경우에는 차변에 이익잉여금하면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을 제거하면서 자기 주식도 날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가장 옳은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죠. 두 번째, 확정급여형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급여가 장래에 달라지는 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운영하는 것은 확정기여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번도 잘못됐죠. 확정기여형 설정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하게 돼 있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확정기여형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했다. 이게 잘못됐죠. 이것도 확정급여형이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4번도 잘못됐습니다. 3번 보시면 요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오던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에서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산세무 1급까지 공부할 거죠.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급 금액은 1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발생한 누적 공정원가는 4억 원이다. 그리고 진행률이 40%되면, 그리고 2000X1년 발생된 공사 원가가 2억 5천이다. 이렇게 했어요. 전년도까지 누적 공사 진행률이 40%라고 했죠. 그리고 누적 공사 원가를 줬어요. 그러면 누적 공사 원가 4억에서 진행률을 나누면 10억이 총 공사 예정 원가가 되는 겁니다. 1번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2000X0년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은 4억 8천만 원이다. 이것은 도급 금액 12억 있죠. 여기에 누적 공사 진행률을 곱하시면 전년도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이 4.8억이 되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단기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3억 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먼저 누적 공사율을 보도록 할게요. 4억 플러스 2.5 하면 단기까지 누적 공사원가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총 공사 예정 원가는 10억이라고 그랬죠. 결국 65%가 2000X1년 말 누적 공사 진행률은 65%이다. 4번도 맞는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하고 공사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공사 수익은 12억 독금액이 있었죠.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40%, 당년도 말에는 65%. 따라서 25%가 단기 공사 수익이죠. 이게 3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공사 수익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공사 수익에서 단기 발생한 공사 원가가 2억 5천만 원이죠. 결국 공사 손익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3번이 잘못됐죠. 이 문제는 전산 세무 1급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 용역 도급 공사에 대한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4번 보시면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맞죠? 근데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모두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증권은 맞아요. 근데 만기보유증권은 삼각부 원가로 측정하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잘못됐죠? 그리고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주식하고 채무증권, 채권으로 분리되죠? 맞는 편이고. 그리고 단기배우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죠. 만기보유증권은 채권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표현이죠.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자산과의 교환, 즉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원가를 측정하게 돼 있다. 이거 1번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무형자산의 특징이죠. 그리고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원가의 차익 부분을 반영하여 생각했다. 이게 잘못됐죠. 무형자산은 원가 무형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재평가 무형은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원가 무형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6번째 문제 보시면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증가함에 반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다. 근데 고정원가는 조업도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죠. 그리고 총원가도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동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이게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준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가가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한다. 이것은 준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준변동원가는 혼합원가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고정원가하고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증가하는 변동원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준고정원가는 계단원가라고도 표현합니다. 특정 범위를 벗어나도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이며 혼합원가라고 한다. 혼합원가라고 안 하죠? 혼합원가는 준변동원가를 의미합니다. 계단원가로 한다는 거. 4번도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리고 7번째 사용한 원재료는 80만 원이다. 이게 직접 재료비라는 얘기죠. 그리고 원재료 재고액이 연말이 연초보다 7만 원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이것은 아주 쉽죠. 원재료 티계정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초 재고가 제로라고 하면 기말 재고가 7만 원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직접 재료가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죠. 따라서 배변계가 87만 원, 따라서 구입은 87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보시면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제조 간접원가 총액, 이게 예정원가죠. 그리고 예정기계 작업시간 8,000시간 줬어요. 요것을 나누시면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예정 배부율은 2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기계 시간 10,000시간이죠. 10,000시간 곱하기 배부율 250원 아니면 250만 원이 제조원가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 3번 아니면 4번이란 얘기네요. 그리고 제조 원가는 500만 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350만 원, 그리고 예정 배부액 250만 원 또한 1,10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는 배분법에 따라서 제조 부분 민국의 배분 대 보조 부분의 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으면 푸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과감하게 찍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R과 M의 계산식을 세워야겠죠. 즉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R는 자기 부분에서 150만 원 발생했죠. 여기에 배분받은 원가, 즉 M에서 0.2를 배분받았죠. 요거하고, 그리고 M에서 발생된 원가는 자기 부분에서 240만 원 발생됐죠. 여기에 R에서 0.5만큼 배분받았어요. 요것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구하면 R은 220만 원, M은 3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민국의 배분 대 보조 부분의 원가라고 그랬죠. 따라서 R 곱하기 0.3, 그리고 M 350만 원 곱하기 0.4, 그러면 171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풀으셔도 돼요.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풀어보는 방법을 한 것입니다. 10번째 종합가 계산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품종 대량 생산한다고 되어 있죠. 화학, 식품, 강업 등은 가품종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조선업은 가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죠. 그리고 가품종은 맞아요. 근데 소량 생산하는 거죠. 배니까. 따라서 이것은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어려우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원가 계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죠.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충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법하고 선지선출법 결과가 동일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재료원가고 가공가로 구분하여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번째 보시면 세액에서 발급 및 오류 내용에 따른 수정 세액에서 발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작성 연월이 5월 31일, 공가액이 300만 원인데 세액을 잘못 입력했네요. 30만 원 입력해야 되는데 9만 원 입력했어요. 그래서 7월 15일 날 제품 판매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공가액이 10% 아님을 발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착오에 의한 거죠. 따라서 착오에 의한 것은 요 작성 연월일 때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다음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월 31일자 수정 세금계산서 정당한 세금계산서 끊는 거, 요것을 찾으시는 거죠. 따라서 작성 일자가 5월 31일자 돼 있는 거, 요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끊습니다. 그리고 동일 날짜에 정당한 세금계산서, 즉 1번을 찾는 문제죠. 2번은 그 책분만 발행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3번은 작성 일자가 7월 15일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요 책분만 됐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12번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학교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부가세 공부할 적에 영리 유무 불구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된다는 거 공부했을 겁니다. 1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비영리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단계마다 부가세를 과세하죠. 다단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상품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는 간접세죠. 납세액 무장하고 담세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13번 보시면 면세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신문, 광고는 이거 면세가 되는 거죠.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토큰 면세, 토지의 매매는 자체가 면세죠. 그리고 주택 임대 용역도 마찬가지로 면세입니다. 우표도 면세죠. 영유아용 기저귀도 마찬가지로 면세가 되는 거죠. 근데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영세율이 되는 겁니다. 14번 보시면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몇 명 이하? 20명 이하. 그렇죠? 원천 징수 의무는 원천 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인 다음 달 10일, 만약 상반기면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반기 납부 대상이 되는 거죠. 이자 소득이 되기 때문에 반기 납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 이것에 대해서는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후 바로 원천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산세무 1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15번째, 지급 명세서하고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매월 단위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 즉 6월달에 지급했어요. 그러면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즉 2026년 하반기의 것은 2027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근데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2027년서부터 매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자 배당 지급 명세서, 이것은 지급 명세서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가 아니라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3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됐다는 거. 따라서 이 문제는 3번하고 4번이 두 개 다 잘못된 것으로 해서 복수 정답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즉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오던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스킵하는 것도 합격을 좌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